서방님 당신이었죠? 매일 밤 어디 가는 거예요? 나를 봤소. 호랑이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발자국 봤어요. 호랑이랑 당신 발자국. 안녕하세요. 설화마당입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 찾아오기 편하실 거예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를 호랑이 사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언제부터 붙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불렀죠.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와도 강호의 집 울타리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어릴 적 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혼자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그의 눈빛이 짐승 같다고 수군댔습니다. 연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남편 강호는 말이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마디, 저녁에 돌아와 잔다 한마디. 그게 전부였죠.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새댁 때는 남편의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강호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그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하도 묻는 걸 그만뒀습니다. 저녁이면 연하는 등잔 아래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강호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산을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을 자면서도 완전히 이완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한밤중에 문득 깨어 남편을 보면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어깨와 등에 긴장이 감돌았죠. 마치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된 것처럼요. 작은 소리에도 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눈은 뜨지 않은 채로요. 어느 날 밤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연하가 잠결에 눈을 떴는데 강호가 없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연하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강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여보. 연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강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때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호의 눈이 사람 눈 같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처럼요. 자러 가거라. 강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연하는 대답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이불 속에서 심장이 마구 뛰는 걸 느끼며 문틈으로 마당을 훔쳐봤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요. 그리고 강호의 몸엔 늘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등, 팔뚝, 어깨, 어딘가엔 항상 새 상처가 나 있었죠. 연하가 다치셨어요? 물으면 강호는 괜찮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약을 바르려 하면 몸을 돌렸고요. 어떤 상처는 평행선으로 길게 긁혀 있었습니다. 짐승 발톱 자국 같았죠. 산에서 가시에 긁혔나 보네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깃을 여미고 밖으로 나갔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강호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도끼를 든 채 산 쪽을 바라봤죠. 연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호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게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보는 걸까? 뭘 듣는 걸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하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문득 강호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쑥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뭔가 짐승 같은 냄새. 연하는 바늘을 멈췄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에서 뭐 하셨는데요? 그냥. 강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더 묻지 못했죠. 다만 그날 밤 강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맞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연하는 자기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호의 발소리 없는 움직임, 어둠 속에서 빛나던 눈, 끊이지 않는 상처들, 그리고 그 이상한 냄새. 연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강호의 숨소리가 평소와 똑같은데도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호를 호랑이 사내라 부르는 건 그저 별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기슭까지 연두빛이 번지고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기 시작했죠. 연하네 집에도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아래쪽 숲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강호가 몇 해 전 개간한 땅이었죠. 오늘 밥 매러 가야겠어요. 연하가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죠.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강호는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밥을 다 먹고 강호가 일어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났어요. 연하는 그릇을 씻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얼 하는 걸까 싶었죠. 잠시 뒤 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삼배 주머니를 들고 있었어요. 연하가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주머니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꿰매져 있었고 붉은 실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죠. 강호가 그걸 연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하가 물었지만 강호는 대답 대신 연하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주머니에서 쑥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냄새들이 섞여 있었죠. 해 기울기 전엔 열지 마라. 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니, 낮다기보다 무거웠다고 해야 할까요? 연하는 손 안의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왜요? 이게 뭔데? 열지 마라. 강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짧고 딱딱하게요. 연하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지, 왜 주는 건지, 왜 열면 안 되는 건지. 하지만 강호의 눈빛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강호가 대답해 줄 리 없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알겠어요. 연하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주머니를 치마 허리끈에 묶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허리춤의 주머니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작고 딱딱한 게 안에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쑥만은 아닌 것 같았죠. 뭐가 더 있었습니다. 열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연하는 참았습니다. 강호가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하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광주리에 도시락을 넣고 괭이를 메고 걸었죠. 산길은 익숙했습니다. 몇 해째 다니던 길이니까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였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자꾸 뒤가 신경 쓰였어요.
허리춤의 주머니가 자꾸 의식됐죠. 강호는 왜 이걸 준 걸까? 산기슭밭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고요했다고 해야 할까요? 바람도 잔잔하고 새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연하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괭이를 들었습니다. 밭고랑을 매기 시작했죠. 흙을 파헤치니 지렁이가 꿈틀거렸고 풀뿌리가 질기게 버텼어요. 한 줄, 두 줄. 연하는 묵묵히 밭을 갈았습니다. 등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허리가 조금씩 아파왔죠.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세 줄째를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뚝 끊겼습니다. 연하는 괭이질을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방금까지 분명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지저귀던 새들이, 벌레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산기슭 밭이니까 짐승 기척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끔 멧돼지가 지나가기도 했고 노루가 풀을 뜯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 정적은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걸, 무언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연하의 손이 무의식 중에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향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죠. 주머니가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하다기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안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쑥 냄새가 확 퍼져나왔어요. 진하고 쏘는 듯한 냄새였죠. 연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고 무거운 숨소리.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풀이 움직였습니다.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하는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줄무늬, 햇빛에 반짝이는 검고 황갈색의 줄무늬를. 연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연하 쪽을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요. 마치 연하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연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한참이 지나서야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벌레 소리가 돌아왔어요. 연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손은 여전히 향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어요. 강호가 알고 있었던 거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주머니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까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평범한 삼배 주머니로 돌아와 있었죠. 해 기울기 전엔 열지 마라. 강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강호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강호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주머니를 다시 허리춤에 꽂으며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뭘 아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연하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죠. 향주머니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와 삼배를 적셨습니다. 방금 그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분명히 봤으니까요. 저 줄무늬를, 저 크고 무거운 그림자를. 호랑이,
연하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진짜가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해는 여전히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밭은 절반도 못 갔어요.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괭이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 일어서서 걷는 순간 다시 나타나면 어쩌죠? 만약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연하는 허리춤의 주머니를 또 한 번 만졌습니다. 주머니는 이제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평범한 천 조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조금 전 분명히 이 주머니가 뜨거웠다는 걸. 그리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자 저 짐승도 사라졌다는 걸. 이게 날 지켜준 건가? 그렇다면 강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밭에 그게 나타날 거라는 걸. 연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괭이와 광주리를 챙기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다시 부드럽게 불고 새들은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마치 아까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꿈이 아니라는 걸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2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피며 걸었죠. 바람에 풀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연하는 멈춰 섰습니다. 흙길에 뭔가 찍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발자국. 크고 둥근 발자국이었어요. 4개의 발가락 자국이 선명했고 그 위에 날카로운 발톱 자국까지 찍혀 있었죠. 연하는 자기 손바닥을 그 발자국 위에 대봤습니다. 손바닥이 2배는 작았어요. 이게 호랑이 발자국. 연하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 옆에 사람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 발자국은 한동안 나란히 이어졌어요. 마치 함께 걷는 것처럼. 아니, 함께 걷는다기보다 뒤따르는 것처럼. 연하는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1 걸음, 2 걸음. 호랑이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어요. 간격도 비슷했고 방향도 같았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간격이 벌어지고 방향이 조금씩 틀어졌죠. 그러더니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은 딱 그 지점에서 끊겼어요. 마치 하늘로 날아간 것처럼 땅에서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사람 발자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 발자국을 만져봤습니다. 크기를 가늠해봤죠. 큰 발이었습니다. 남자 발. 그리고 익숙한 크기였어요. 연하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죠. 호랑이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호랑이 발자국만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 발자국만 남는다. 이게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연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설마.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진 않은지, 혹시 또 무언가 나타나진 않을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발자국들을 흙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이걸 남겨둬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보면 안 될 것 같았죠. 특히 마을 사람들이 손으로 흙을 퍼서 발자국 위에 덮었어요. 호랑이 발자국도 사람 발자국도 모두 조심스럽게 지웠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 지우고 나서야 연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보니 흙투성이었어요. 손톱 밑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죠. 연하는 그 손을 치마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덮어둔 흙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발자국이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진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흙길이었습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하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 강우가 있었어요. 장작을 패고 있었죠. 도끼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치고 쪼개진 나무를 옆으로 치우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엔 달라 보였습니다. 강호의 움직임이, 어깨의 선이, 땅을 딛는 발의 모양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어요. 연하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연하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작을 패고 있었죠. 아니, 정말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강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예민한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렇다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가요? 연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어요. 강호는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밭은? 다 못 갔어요. 왜?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당신이 준 주머니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고? 발자국을 봤다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죠. 연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주리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어요. 물에 흙이 풀려 내려갔고 손톱 밑에 검은 흙도 조금씩 빠졌죠.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떨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젖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연하의 손은 떨렸습니다. 국을 뜨다가 국자가 그릇에 부딪혔고 밥을 푸다가 한 숟가락을 바닥에 흘렸어요. 평소엔 하지 않던 실수였죠. 괜찮나? 강호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손이 떨린다. 피곤해서 그래요. 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연하는 그 시선을 피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을 들고 나와 마루에 놓았어요. 강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연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숟가락 소리, 반찬 집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강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연하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연하는 강호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을, 손의 움직임을, 턱의 선을 지켜봤죠.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손이 발자국을 남긴 손일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강호의 손은 컸습니다. 거칠고 단단했죠. 손등엔 오늘도 새 상처가 하나 더 생겨 있었어요. 얇게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연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응,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산에서 뭐 하셨는데요? 그냥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그 대답이 연하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냥이 뭐예요? 산엔 왜 가신 거예요? 연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이렇게 따져 물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강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눈을 조금 크게 떴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볼 게 있어서. 뭘 보신 건데요?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연하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피곤한가 보구나. 강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짧았습니다. 화난 것 같지도 서운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오히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연하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강호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연기가 저녁 공기에 천천히 퍼져나갔죠. 연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강호를 훔쳐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깨의 선이, 목덜미가 모두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밤이 깊었습니다. 연하는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강호도 옆에 누웠죠. 두 사람 사이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강호의 숨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잠든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강호의 옆모습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강호의 팔을 비쳤어요.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호의 팔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였어요. 길게 평행선으로 세 줄이 그어져 있었죠. 깊지는 않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긁힌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것에 연하는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그 상처를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강호가 깰까봐.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만지면 뭔가 알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알고 싶지 않은 걸. 연하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호에게 등을 보이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줄무늬 그림자, 발자국, 향주머니, 그리고 강호의 상처.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춰지지 않았어요. 아니, 맞추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강호가 없었어요. 연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또 연하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대문이 열려 있었죠.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나가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결국 연하는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어요.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달빛만이 흘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죠. 산 쪽으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연하는 낯익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낮에 발자국을 봤던 그 자리였어요. 자기가 흙으로 덮어둔 그곳. 연하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발자국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연하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발자국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연하는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 떨어진 곳에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어요. 달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강호라는 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강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변한 건 없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왜 나왔나? 강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요? 왜 나오신 거예요? 연하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가 파헤친 발자국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길게. 집에 가자. 강호가 말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발자국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연하야. 강호가 처음으로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연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 가자. 제발. 강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그 간절함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연하는 그 손을 한참 바라봤죠. 크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연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집에 도착해서도 강호는 연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강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연하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어요. 평소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요. 연하는 강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깨를, 규칙적인 숨소리를. 당신은 대체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아니, 어쩌면 벌써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다시 밭에 가지 않았어요. 강호도 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엔 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침묵 속에 뭔가 무거운 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로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죠. 연하는 강호가 밤마다 나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연하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죠. 강호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마루를 밟고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새벽이면 돌아왔습니다. 발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연하는 알 수 있었어요. 옷에서 나는 냄새로. 쑥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짐승 냄새.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일어나 보니
강호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죠. 연하는 부엌으로 가다 말고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강호는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등이 보였죠.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등에 상처가 있었어요. 길게 세 줄로 그어진 상처.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어젯밤엔 없던 상처였습니다. 강호는 우물물을 떠서 등에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상처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강호는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걸까? 아니, 아플 거예요. 저렇게 깊은 상처인데. 하지만 강호는 아픈 기색이 없었죠. 연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평소처럼요. 하지만 손은 자꾸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선 강호의 등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 상처는 어떻게 난 걸까? 무엇과 싸운 걸까? 아니, 싸운 게 맞긴 한 걸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아침상을 차려내왔습니다. 강호는 이미 옷을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진지 드세요. 연하가 상을 놓았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죠. 밥을 먹는 내내 연하는 강호를 훔쳐봤어요. 옷 위로도 상처 부위가 조금 불룩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죠. 아프지 않으세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뭐가? 등이요. 상처. 강호는 연하를 봤습니다. 연하도 강호를 똑바로 봤죠. 봤나? 네. 언제? 아침에. 우물가에서.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다. 약이라도 발라드릴게요. 필요 없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강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강호는 일어났습니다. 밭엔 당분간 가지 마라. 네. 위험하다. 무엇이 위험한데요?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갔죠. 연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답답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죠.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걸까요?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속으로 외쳤지만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연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소동이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소리. 연하는 부엌에서 나와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우리 애가 산에서 안 돌아와. 김서방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해질 무렵에 나무하러 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수색대를 꾸려야겠어. 해는 곧 지는데 어둠의 산엔 못 들어가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강호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연하는 강호를 봤어요. 강호는 이미 신을 신고 있었죠. 어디 가세요? 산. 지금요? 왜요? 강호는 대답 대신 연하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해 뜨기 전엔 돌아온다. 하지만 집에 있어라. 강호는 그렇게 말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말을 걸었지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걸어갔죠.
연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곧 어둠이 내릴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결국 수색대를 포기했습니다. 어둠 속 산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 봅시다. 강호 씨는 괜찮을까? 저 양반은 산을 잘 아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상을 차렸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호 몫의 밥그릇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사히 돌아오겠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연하는 마루 끝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검은 그림자만 우뚝 서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지방 밑을 봤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소금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지방 밑에 소금을 떨어뜨렸죠. 액막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연하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문득 허리춤이 따뜻해졌습니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렸어요. 향주머니였습니다. 강호가 준 그 향주머니를 연하는 그날 이후로 계속 차고 다니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떼어낼 수가 없었죠. 그 주머니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주머니를 꺼내 손에 올려놓았어요. 삼배천이 뜨거웠죠. 마치 불덩이를 쥔 것처럼. 왜 이러는 거야? 연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울음소리. 낮고 길고 무서운 소리였어요. 연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랑이. 그 소리는 분명 호랑이였어요. 연하는 주머니를 꽉 쥐고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강호가 저기 있을 거예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다시 허리춤에 찼습니다. 무사해야 해요. 제발. 밤은 깊어갔습니다. 연하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산을 바라보며 강호를 기다리며 주머니는 한참 뜨겁다가 천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벌떡 일어났어요. 강호였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죠. 김서방네 아들이었어요. 여보. 연하가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무사해 보였죠.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강호의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 팔에 피가 배어 있었죠. 다치셨어요? 괜찮다. 괜찮긴요. 피가. 아이부터 데려다 줘야 한다. 강호는 그렇게 말하고 김서방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뒤따라갔어요. 김서방네 집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서방이 허겁지겁 나왔죠. 애가. 강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려줬습니다. 김서방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강호의 옆을 걸었어요. 강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연하가 얼른 부축했죠. 집까지만. 조금만 참아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연하는 강호를 마루에 앉혔습니다. 옷 벗어요. 상처 봐야 해요.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연하를 봤어요. 처음으로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어깨에 길게 찢긴 상처가 드러났어요. 등에도 팔에도 새로운 상처들이 겹겹이 나 있었죠. 연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워왔어요. 천을 적셔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강호는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연하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프다. 강호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연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럼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상처를 계속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호의 옷에서 향주머니가 떨어졌어요. 연하가 준 향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머니였죠. 연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실이 끊어져 있었고 천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말라붙은 피. 연하는 그 주머니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피는 강호의 피가 아니었어요. 김서방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뒤 마을은 며칠간 술렁였습니다. 강호 씨가 구해왔다더라. 한밤중에 산에 혼자 들어갔다지.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아이를 찾았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고마워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하지만 아무도 강호에게 직접 묻진 않았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사람들도 그의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연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강호의 상처를 매일 돌봤어요. 아침이면 물을 데워 천으로 닦아주고 약초를 찧어 발라줬죠. 강호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괜찮다. 가만히 계세요. 필요 없어. 가만히 계시라고요.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연하가 약을 바르는 동안 강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길이 상처를 따라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아직도 아프세요? 조금. 많이 아프세요? 응.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강호가 조금씩 대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상처는 무엇에 난 건가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연하는 기다렸죠. 짐승, 호랑이, 강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래. 연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싸우신 거예요? 아니, 그럼요. 설득이요? 강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연하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설득이라니. 짐승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거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호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붉게 부어올랐던 살이 가라앉고 딱지가 앉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호는 여전히 밤마다 나갔습니다. 연하는 자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강호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새벽이면 돌아왔죠. 어떤 날은 새로운 상처를 안고 어떤 날은 그냥 피곤한 얼굴로. 연하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무엇을 하는 거냐고.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호가 또 나가려고 일어났어요. 연하는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강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고 있나?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죠. 강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연하를 내려다보며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연하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뜨릴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강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눈을 떴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어요. 강호가 돌아올까봐. 연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일어나 보니 강호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강호의 옷이 평소보다 더 많이 찢겨 있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죠. 연하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강호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연하가 달려가 강호를 부축했습니다. 강호는 거부하려다가 결국 연하에게 기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연하를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강호를 마루에 앉히고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새로운 상처가 어깨에서 갈비뼈까지 길게 그어져 있었어요. 깊었습니다. 피가 아직도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죠. 이게 무슨...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긴요. 연하는 급히 물을 데워왔습니다. 천으로 상처를 닦고 약초를 찧어 발랐어요. 손이 떨렸죠. 강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왜 우나? 안 울어요. 눈물 흐르고 있어. 연하는 그제야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아프니까요. 보기 힘드니까요.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연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면 이러지를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상처를 계속 돌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뭘?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자국 봤어요. 그날 밤에 호랑이 발자국이랑 사람 발자국이 나란히 가다가 호랑이 발자국만 사라지는 거. 연하는 강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맞죠? 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태어날 때부터였어. 강호가 처음으로 긴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 죽을 뻔했지. 근데 죽지 않았어. 대신 강호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됐지. 호랑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달 뜰 때마다, 그리고 위험이 느껴질 때마다. 연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밤마다 산에 가는 거예요? 응. 마을을 지켜야 해. 다른 짐승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럼 이 상처들은 싸울 때도 있어. 설득이 안 통하면.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향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게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응. 내 냄새가 배어 있어. 내가 그걸 차고 있으면 다른 짐승들이 건드리지 않아. 연하는 주머니를 꽉 쥐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신 거예요?
무서울까봐. 무서우긴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건 이거예요. 당신이 혼자 다치는 거, 혼자 아파하는 거, 그게 더 무서워요. 강호는 놀란 듯 연아를 봤습니다. 연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호랑이든 뭐든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단 말. 이번엔 정말 미안해. 혼자 짊어지려고 해서. 강호가 처음으로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부턴 말할게. 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그날 이후 연아와 강호 사이엔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강호가 먼저 말을 꺼낼 때도 있었죠. 오늘 밤엔 산에 가야 해. 조심하세요. 응. 다치지 마시고요. 노력할게.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알고 있다는 것, 그게 두 사람 사이를 바꿔놓았어요. 연아는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향주머니. 강호가 준 그 작은 주머니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뜨거워졌다가 식는 걸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호가 산에 간 밤이었어요. 연아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허리춤의 주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강호는 해 기울기 전엔 열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밤이었어요. 해는 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아는 알고 있었어요. 강호의 비밀을. 그렇다면 이것도 알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매듭을 천천히 풀었어요. 매듭은 단단했지만 조심스럽게 당기니 풀렸죠.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일 먼저 보인 건 쑥이었습니다. 말린 쑥 한 줌. 냄새가 확 퍼졌죠. 그 밑에 솔잎이 있었어요. 잘게 부서진 솔잎 몇 개. 마늘 껍질도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얇은 껍질. 연아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더듬었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가늘고 뿌듯한 것. 꺼내봤습니다. 짐승 수염이었어요. 길고 뻣뻣한 수염. 호랑이 수염일 거예요. 연아는 그걸 등잔불에 비춰봤죠.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왜 이걸 넣은 걸까? 연아는 수염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을 살폈죠. 가장 밑바닥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연아는 손가락 끝으로 그걸 집어냈어요. 실밥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밥 하나. 붉은색 실이었어요. 연아는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었어요. 이 실,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연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날, 연아는 새 저고리를 입었었죠. 친정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저고리. 붉은 실로 곱게 술을 놓은 그날 강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문지방을 넘다가 저고리 끝이 걸렸었죠. 아! 연아가 작게 소리를 냈었어요. 저고리 끝에서 실밥이 뜯겨나갔었죠. 강호가 그걸 주워줬었어요. 괜찮아? 네. 미안해요. 괜찮아. 강호는 그 실밥을 연아에게 주지 않았었죠. 그냥 주머니에 넣었었어요.
연하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그 실밥이 지금 여기 있었어요. 향주머니 안에.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날 지키려고 했던 거야?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연하는 그 작은 실밥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쑥과 솔잎과 마늘 껍질은 짐승을 쫓는 거겠죠. 호랑이 수염은 아마 강호 자신의 흔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실밥은 이건 연하였습니다. 강호가 연하를 향주머니 안에 넣어둔 거예요. 지켜야 할 사람으로. 연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날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어요. 차갑게 보였지만 따뜻했던 거죠. 연하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쑥도 솔잎도 마늘 껍질도 수염도 모두 제자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붉은 실로 다시 매듭을 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매듭을 다 짓고 나서 연하는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 소중했어요. 이 작은 주머니 안에 강호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강호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강호를 보며 연하는 일어섰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다치진 않으셨어요? 괜찮아. 강호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엔 달라 보였죠. 이제 연하는 알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 물 데워드릴게요. 고맙다. 연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데우며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물을 데워들고 나왔습니다. 강호는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씻으세요. 응. 강호가 옷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새 상처가 없었어요. 연하는 안도했죠. 물로 등을 닦아주며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강호가 고개를 돌려 연하를 봤어요. 뭐가? 다요. 모든 게. 강호는 잠시 연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나도 고맙다. 뭐가요? 무서워하지 않아서.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긴요. 당신은 제 남편인걸요. 강호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웃는 것 같았어요. 연하는 계속 강호의 등을 닦아줬습니다. 예전의 상처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새로 난 상처도 있었죠.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였습니다. 연하를 지키려 했던, 마을을 지키려 했던. 연하는 그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응,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맙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요. 연하는 강호의 등을 바라봤어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깨를, 규칙적인 숨소리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강호의 등에 손을 얹었어요. 강호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따뜻한 등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줬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속으로 다짐하며 연하는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하는 산을 걷고 있었어요. 어두운 산길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크고 따뜻하고 든든한 누군가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선선해졌죠. 연하와 강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젠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으니까요. 강호는 여전히 밤이면 산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하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엔 북쪽 능선에 가야 해. 왜요? 멧돼지 무리가 내려오려는 것 같아. 조심하세요. 응. 새벽엔 돌아올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연하도 달라졌습니다. 강호가 나간 밤이면 물을 데워두고 기다렸어요. 돌아오면 씻을 수 있게요. 상처가 있으면 묻지 않고 약을 발랐고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하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연하야. 네. 연하가 돌아봤습니다. 강호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향주머니였습니다. 연하가 차고 다니던 그 주머니. 이거. 강호가 주머니를 연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젠 필요 없을 게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어요. 왜요? 산이 조용해졌어. 짐승들이 더 이상 마을 가까이 안 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좋지. 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었어요. 내가 겁내지 않는 걸 보니. 연하는 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뭐요? 나를. 이 모습을. 강호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처음엔 무서워할까봐,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말 못했던 거야.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무서워요. 알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연하가 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고마워요. 지켜줘서. 강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하는 향주머니를 받지 않고 오히려 강호의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아직은 필요해요. 뭐가? 나 말고 당신한테. 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도 지켜줘야 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주머니 안에 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위험할 때 이걸 보고 조심하세요.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강호는 손 안의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길게.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하를 봤어요. 처음으로 강호가 연하를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고맙다. 뭐가요? 받아줘서. 이런 나를. 연하는 강호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저 특별할 뿐이에요. 특별하다. 강호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그래, 특별하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닿아 있었어요.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강호가 먼저 연하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얹어줬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강호를 봤어요. 강호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밥을 먹고 있었죠. 하지만 귓가가 조금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연하는 웃음이 났어요. 감사히 먹을게요. 응. 연하가 그 생선을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마음인지 연하는 알았으니까요. 맛있어요. 다행이네. 강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죠. 별이 많네요. 응, 저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 연하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호도 그쪽을 봤어요. 저건 카시오페아고요. 저건 연하가 별자리를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강호는 조용히 들었죠. 당신은 별 보는 거 좋아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별 볼 생각을 안 해봤어. 왜요? 늘 산만 봤으니까. 강호가 산을 바라봤어요. 산에서 뭐가 내려올까, 어디로 가야 할까만 생각했지. 이젠요? 강호가 연하를 봤습니다. 이젠 별도 보고 싶네. 연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같이 봐요. 자주. 그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연하는 강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강호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달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연하야. 네. 행복해? 연하는 고개를 들어 강호를 봤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네. 행복해요. 정말, 정말이요. 연하가 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요? 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응, 나도. 연하는 강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 손이 자신을 지켜왔다는 걸 이제 연하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하도 이 손을 지킬 거예요. 같이 늙어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별 보면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그래. 약속이에요. 응. 약속? 강호가 처음으로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그날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짐승도 모든 게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강호를 호랑이 사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하만은 알았어요. 그가 누구를 위해 발톱을 세우는지, 그리고 누구 앞에서 발톱을 접는지. 연하는 강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저 내 남편일 뿐이에요. 그렇게 가을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고 달은 천천히 하늘을 건넜어요. 향주머니는 강호의 품속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쑥과 솔잎과 마늘 껍질과 수염과 그리고 작은 실밥 하나가 들어있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담긴 주머니. 그것은 이제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표였죠.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랑.